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이 바싹 말랐다. 시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원아, 이 집 등기에 우리 이름도 올려놓는 게 좋지 않겠니? 가족 안전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너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만약에 헤어지기라도 하면 집이 어떻게 될지 몰라. 손자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지. 남편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결혼 전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과 10년 가까이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하나만 찍혀 있었다. 민수와 결혼할 때 그는 내가 번 돈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이제 와서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지금? 왜 갑자기? 답은 간단했다. 그들은 이 집을 가족 재산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다. 내가 아니라 그들 소유로. 나는 처음엔 참았다. 한국에서 시부모 말 한마디에 반박하는 며느리는 불효 딱지가 붙는다. 이혼하면 집 때문에 가정을 깬 여자 소리 듣는다. 아이 커스터디도 불리해진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대담해졌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전화해 생각 좀 해봤어? 라고 물었고, 민수는 저녁에 돌아와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 라고 툴툴거렸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웃는 연습을 수백 번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에 서서 말했다. 지원아, 너 하나로 집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손자가 불안하지 않겠니? 우리가 이름 올리면 확실히 가족 거가 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만약에를 말하면서 사실은 필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었다. 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다. 결혼 전에 이 집을 살 때 도와줬던 김 실장이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사정을 말했다. 그는 잠시 눈썹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공동 명의로 바꾸면 시부모님도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을 때 그분들 동의가 필요하고요. 상속 시에도 지분이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집이 고객님 것만이 아니게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전문가 입으로 들으니 더 선명해졌다. 나는 김 실장을 설득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시부모님을 초대해서 등기 변경 상담을 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그는 망설였다. 가족 간 문제에 끼어드는 게 제가 책임질게요. 약속된 날 시부모님과 민수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이유는 새집 알아보는 김 실장님을 소개하고 싶다였다. 그들은 기꺼이 왔다. 새집 이야기에 눈이 반짝였다. 김 실장이 도착하자 나는 차를 내고 자리를 권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현재 집 등기로 넘어갔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실장님, 이 집에 저희 이름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가족 안전을 위해서요. 김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말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명의가 되면 시부모님도 법적 소유자가 되십니다. 집값 상승분도 지분만큼 인정되고 팔 때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객님 부부가 이혼하신다면 시부모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잠깐의 정적.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김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와 시부모는 남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고요. 즉, 며느리 재산이 시부모님께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가 헛기침을 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김 실장이 계속 말했다.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후 집을 팔려 해도 시부모 지분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김 실장이 대답했다. 아니요. 오히려 시부모님께 유리합니다. 며느리 돈으로 산 집의 일부를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방안이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시부모님은 바로 돌아가셨고 민수는 나를 원망했다.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아, 그날 실장님 말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가족이라서. 나는 끊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친척들을 동원했다. 설명절에 큰 집에 가니 고모들과 이모들이 번갈아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독해졌어. 집 하나 가지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 되니? 나는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속은 썩어 들어갔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났다. 나는 이 가족을 사랑하려고 애썼다. 시어머니 병원에 같이 가고 시아버지 생신에 비싼 한우를 사드리고 명절마다 손수 음식을 했다. 그런데도 나는 회인이었다. 민수는 점점 더 멀어졌다. 퇴근 후에도 늦게 들어왔고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핸드폰에 뜬 메시지를 우연히 봤다. 오늘도 집에 가기 싫어.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상담이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집은 혼인 전 재산이니 분할 대상 아닙니다. 다만 공동 명의로 바꾼 적이 없으니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 그 단어가 이제 역겨웠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이 친척들에게 한 말들, 민수가 동조한 카톡, 시어머니가 나를 돈 많은 며느리라고 부르며 자랑하다가도 집을 뺏기면 어쩌나 걱정했던 녹음까지. 나는 조용히,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너 진짜 이럴 거야?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시부모님은 분노했다.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가 가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있었다. 내가 제출한 녹음과 메시지들. 법정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재생되었다. 지원이가 집을 혼자 갖고 있으면 나중에 손자가 불쌍하지 않겠어? 우리 이름 올려야 확실히 우리 거가 되는데. 판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입을 가리고 다녔다. 노인네들이 며느리 집 탐냈다 오는 소문이 퍼졌다. 나는 아이 양육권과 집을 지켰다.
민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승리는 텅 비어 있었다. 아이가 물었다. 아빠는 언제 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밤마다 꿈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이 들렸다. 가족 안전을 위해서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가에 생긴 주름, 차가워진 눈빛. 내가 이겼지만 무언가를 영원히 잃었다는 걸 알았다. 이혼 후 1년. 나는 아이와 단둘이 살았다. 집은 여전히 내 이름 하나였다. 시부모님은 연락을 끊었다. 민수는 가끔 아이를 만나러 왔지만 눈을 피했다. 어느 날 우연히 대형마트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그녀는 카트를 밀며 지나치려 했지만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머님. 그녀가 멈췄다. 얼굴이 창백했다. 잘 지내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급히 갔다. 나는 그 등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 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말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가 할머니 집에 갔다고 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겠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이제 낯설다는 걸? 지금 나는 이 집거실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인다. 아이는 방에서 잠들어 있다.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내 이름 하나뿐이다. 나는 이겼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지만 가끔 문득 생각한다. 만약 그날 내가 그냥 이름을 올려줬다면? 가족은 깨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큰 재앙이 왔을까? 정답은 없다. 다만 나는 안다. 침묵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복수는 승리보다 더 큰 빈자리를 남긴다는 것. 이게 정말 정의였을까? 아니면 나만의 이기적인 집착이었을까?